식이와 생활 습관이 암 예방에 30에서 5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30, 40년, 50년을 본인들이 고수하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식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해야만 바뀔 수가 있거든요.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저는 암, 당뇨 등 만성질환 영양 상담을 하고 있는 임상영양사 최미연입니다. 세계 암 기구 학회가 있고 미국 암 학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으로는 식이와 생활 습관이 암 예방에 30에서 5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을 하는데 식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면역력하고 체력이랑 굉장히 이거를 소모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일단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입맛에 변화가 있거나 후각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고단백 식품을 드셨을 때 쓴맛을 더 강하게 느낀다거나 금속성 맛을 느낀다고도 호소도 하시고요. 원래 기존의 맛을 좋아하시던 맛인데 이제는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민감도나 후각에 대한 민감도나 맛에 대한 게 맛의 왜곡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암 동안은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단백질 수치가 떨어지거나 하면 치료의 방향이 지연되거나 치료를 잠깐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먹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또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 암에 걸렸나 하고서 스스로를 자꾸 자책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암에 걸렸다거나, 혹은 반대로 지인분의 암을 극복하신 분들 이런 게 좋다 얘기를 들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맹신을 하고 따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당연히 재발의 위험도 걱정이 되고 치료 방향도 걱정돼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일단 정상세포랑은 대사 상태가 당연히 다르고 또 특정 체내 환경에서 더 잘 증식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음식이 직접적인 이 환경,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으로는 혈당 변동성이 큰 환경, 그래서 정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설탕 이런 것들 달달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또한 분비가 돼서 암세포의 성장이랑 증식을 더 키우게 되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성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등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만성 스트레스나 이런 산화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세포의 DNA 구조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특히 정제당이나 고지방 식품, 그리고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 이런 것들 환경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류 이런 것들을 드시는 환경은 암이 싫어하는 환경이라고 아까 그 보고서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무심코 선택하는 이런 음식들이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싫어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식단을 구성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단식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식을 고집하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네, 근데 단식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매우 영악해서 암세포가 먼저 영양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단식을 하게 되면 환자의 정상 세포도 굶어 죽고 또 근육도 고갈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악영향을 오히려 더 끼칠 수 있으므로 단식은 극히 제한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채식만
생식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백질 근원으로 물론 식물성 식품에도 좋은 근원이 있기는 한데, 동물성 근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요 육류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류가 지방을 좀 걷어내고 살코기 위주로, 다만 이 섭취 횟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너무 자주는 섭취 안 하시고 두세 번 정도로 좀 제한을 하시면서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육류 또한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식만 고집해야 된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해독 주스, 생식, 아니면 민간요법, 건강요법 등을 어디서 또 듣고 오셔서 그걸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 생식 같은 경우는 소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요걸 단독으로 섭취하셨을 때는 영양 불균형을 이루기가 너무 쉽고, 또 오히려 간이나 콩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서 저희는 권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이나 단 음식은 암세포가 좋아하니까 끊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서 일체 설탕을 안 드시고 탄수화물도 제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또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좋지 않다고 한 거는 흰 쌀밥, 빵류, 면류 이런 것들이고, 귀리, 보리 이런 통곡물이나 채소류나 적절한 과일은 오히려 몸에 들어가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이런 식물의 화학 성분이 우리 몸에 항산화 역할 및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과일도 안 드시고, 네, 설탕뿐만 아니라 뭐 과자, 일체 이런 걸 끊으시는데, 채소도 그렇지만 과일에서도 색깔이 알록달록한 색깔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다양한 채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여러 가지 채소랑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과일 같은 경우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체중 증가 위험이 있고, 체중 증가는 일부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서는 또 재발 위험이 높이기 때문에 과일은 적정량만 드시기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고르실 때도 지금 기존의 식습관을 한 번에 바로 다 바꾸시기보다는 작곡을 예전보다는 조금이라도 섞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실 수가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평상시에 드시고 괜찮았던 음식들도 감염 위험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생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 소독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의 세척,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세척을 하고 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는 날 음식이나 생고기, 육회, 생선, 회, 그리고 게장이라든지 계란도 반숙만 익힌 거,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살모넬라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감염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거나, 아니면 저는 안 드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채소나 생과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드시고, 웬만하면은 채소는 익혀서 드시고 과일은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으로 구입을 하시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고 쟁겨놓고 드시기보다는 소량을 사셔서 그때그때 소비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된 음식은 과감히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한번 또 조리하시면 다 못 드시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아까워서 또 드시곤 하는데, 이때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도 냉장고 안에서 번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관된 음식을 웬만하면 드시지 않고 처분을 하시고, 또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비위생적인 음식,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조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일단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음식을 조리해서 드실 경우에는 남은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 보관했던 거를 다시 드실 때는 24시간 이내에 또 충분히 완전히 가열을 해서 드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자극하거나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들은 이때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조리법으로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또 부작용으로 소화 기능 또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질긴 섬유소보다는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재료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음식들을 안 드시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육류를 고기는 암세포가 좋아해서 고기를 또 성장시킨다 그래서 육류를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육류는 그 자체보다는 조리 과정이나 조리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살코기 위주로 굽는 것보다는, 특히 또 불에 직접 닿는 것보다는 삶는 조리 방법으로 선택해서 꼭 적정량의 단백질을 매 끼니 포함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암 환자분들 중에 유제품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말고 이전까지 유제품이 안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유제품이 좀 암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제한해야 되는 걸로 권고되기도 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유제품이 그렇지 않다, 아직은 명확하게 나쁘다는 근거는 없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유제품을 권고를 드리는데, 유제품의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조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서 왜 놓치어서 잘못 섭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제품 경우는 지방이 너무 높거나 오히려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지방이나 또 당류가 낮은 제품의 경우는 유제품으로 오히려 더 이점을 볼 수 있으니까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콩류 식품인데요. 유방암과 같이 호르몬 관여 암내 종류의 경우, 특히 이 콩류의 이소플라본이 몸에 들어갔을 때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역할을 해서 유방암이 있는 경우 더 좋지 않다, 이런 잘못된 의견들을 듣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에서는 유방암 같은 질환에서 암 예방을 더 낮추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콩류 또한 당류가 많이 들어간 두유 제품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콩류에서 일부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고농도로 드신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사실은 그 자체가 음식이 나쁘다기보다는 섭취하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잘 선택하셔서 지혜롭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암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로는 브로콜리나 그다음에 양배추, 이런 십자가과 채소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제품들을 식사에 이렇게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로콜리나 양배추와 같은 이런 십자가과 채소들은 익히는 과정에서 영양소 파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거나 조리하는 시간을 좀 짧게 하셔가지고 간단히 볶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늘과 양파와 같은 채소류인데요. 양파와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유기 화합물이 있는데, 이가 또한 강한 항암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리신 같은 경우는 생으로 으깨거나 다질 때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조리 전에 일정 시간 전에 이렇게 미리 다져 놓는 것보다는 조리하기 바로 직전에 다져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붉은색의 대표주자 딱 하시면 떠오르는 게 토마토일 것 같은데요. 토마토가 또 전립선 암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라이코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같이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에 살짝 찍어서 드신다거나 살짝 올리브유를 두르고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콩류가 있는데요. 콩류는 대두나 렌틸콩, 병아리콩 이렇게 다양한 콩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콩류들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섭취 방법은 두부나 나토나 된장 굉장히 다양하니 실생활에 활용하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리류가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딸기류 이런 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또 항산화제가 있어서 이런 과일들은 또 구하기도 쉽고 섭취 방법도 쉬운데, 생으로 된 블루베리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구입하시기 힘드실 수는 있으나, 냉동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 효과도 볼 수 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놓고 거의 끊이지 않게 활용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드렸지만 실생활에서 적용 하나도 안 하시면 제가 알려드린 게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양질의 단백질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닭가슴살. 소포장된 제품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저는 일단은 가공된 제품보다는 자연적으로 최소한 가공이 덜 된 제품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댁에서 닭가슴살을 사서 따로 삶으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닭가슴살을 샐러드에 조금씩 찢어서 드시게 되면, 아니면 하나를 그냥 끼니에 포함해서만 넣어도 단백질이 없는 식사에서 너무나 훌륭한 단백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닭가슴살을 뽑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블루베리. 진짜 그 생 블루베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냉동 블루베리로 꼭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또 갈아서 드시는 경우에도 제가 다른 과일은 갈아서 드시는 거 별로 추천을 안 드리기는 한데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어서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되게 든든하고 또 맛있는 간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하면은 또 항암 뭐 이런 대표 식품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어디서든 잘 안 빠지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이것 또한 손질 살짝 하신 후에 삶거나 데쳐서 조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시니까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 전자레인지용 그 찜기 용기에다 브로콜리 넣으시고 그냥 돌려서 찐 다음에 들기름하고 다진 마늘 그리고 올리고당, 간장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살짝만 찍거나 뿌려 드셔도 너무 훌륭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인데요. 두부도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일단은 꼽았습니다. 너무 만만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두부도 찌거나 볶거나 찌개에 넣어서 이렇게 편하게 어떤 방법으로 드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두부를 한번 살짝 데친 다음에 우유라든지 무가당 두유에 갈아서 먹기도 하는데 든든한 한 끼를 저는 너무 좋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두유가 살짝 이렇게 물 같은 느낌이 더 강하다면 두부를 넣고 갈면 정말 든든한 두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그 DNA 손상을 직접적으로 막는데도 관여를 하고, 그 라이코펜이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컬 한 종류라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색깔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시는 게 너무너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는 토마토를 꼭 빠지지 않게 집에 쟁겨 놓으셔서 식사 때마다 추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끼니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는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토마토나 채소, 뭐 올리브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아까 그런 소스나 오리엔탈 소스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요. 항상 끼니에. 그래서 토마토라든지 녹색 채소 오이라든지 뭐 로메인 상추라든지 이게 저희 집은 안 빠지고 거의 있고, 여기에 단백질을 추가할 때는 두부를 살짝 구워서 넣거나 아니면 삶은 계란을 추가로 넣거나, 그것도 없으면 그냥 치즈, 슬라이스 치즈를 조금 곁들여서 먹기도 합니다. 항상 베이스로 있어서 그 먼저 먹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아티초크라는 서양 채소가 있어요. 이게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손질이 좀 어렵고 또 드시기 번거롭고 가격대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겉에 겉잎을 달 떼고 가시도 달 떼서 안에 부분을 잘 삶거나 쪄서 올리브유에 살짝 찍어서 드시면 이것 또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기대해 보시는 좀 좋은 재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가공식품은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마트를 가셨을 때 장을 볼 때의 팁이 신선 제품 코너에서 꼭 장을 봐오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시의 비율인데요. 식사를 항상 추천을 제가 드렸을 때 얼마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한 끼 식사를 한 접시에 옮겨 담았다고 생각하고 접시를 3분의 2로 나누면 거기에는 이제 채소를 제일 많이 채우고 통곡물, 그다음 과일로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걸 3개로 나눠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단백질 식품으로 채우면 조금은 더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균형 있는 식사를 구성하실 때 특히 아까 제가 색깔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 다양성으로 저는 무지개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과일을
뭐 보라색 포도를 드셨다. 그러면 다음날 장을 보러 가셨을 때는 보라색인 다른 과일, 뭐 블루베리 이런 종류보다는 다른 색깔의 과일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아니면 아침에 녹색 위주의 뭐 채소를 많이 드셨다 하면 점심에는 당근을 드셔보신다거나 다른 색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저녁에 하루의 끼니를 되짚어 봤을 때 색깔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물론 7가지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3-4가지는 꼭 반드시 이렇게 포함해서 다양성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3가지 원칙이 지켜지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 쓰시던 기름이, 요새는 많이 올리브유 쓰시기는 하시는데 저는 올리브유로 좀 바꿔보시는 거, 그리고 조리 방법을 튀기거나 이렇게 굽는 것보다는 찌는 걸로 예전보다 횟수를 한두 번은 조금 늘려보시는 거, 요 정도. 그리고 견과류 섭취를 또 권해드리는데요. 견과류는 셀레늄이나 또 비타민 E가 있어서 요 항산화 작용을 강력히 하기 때문에 드시는 걸 너무너무 또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아몬드도 한 10알 정도 드셔야 되는데 한 주먹을 드신다거나, 그거 말고 요새 기준으로 삼아보시면 좋은 게 그 하루 견과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양. 네, 그렇게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루 견과는 요거트나 이렇게 건 과일이 들어있어서 그거보다는 순수 과일로 된 견과류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은 사실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한데, 그때 또 가족분들하고도 같이 지치지 않고 그 기간을 견디시려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의 말을 좀 잘 들으시고 그 원칙들을 지켜서 하시면 좋겠고, 근거 기반하지 않은 그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요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내용대로 지켜서 하시고, 또 생활습관에서는 단계적으로 좀 하나씩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특히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식습관은, 이게 한 30-40년, 40-50년을 본인들이 고수하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식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해야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식습관들을 한꺼번에 바꾸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거에 조금만 녹여서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가족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지치지 않고 오래 가실 수 있으니까, 가족분들하고도 소통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고 열심히 화이팅 끝까지 하십시오.